사실은 말야 줄 게 있었어. 양지 바른 곳에 피어있는 꽃을 따다 내 영혼이 먹어치운 책 사이에 넣고 비닐질에 압착물에 넣어 만든 꽃갈피. 정말로 말야 주려고 했어. 다만 그 꽃 앞에 서니까 꺾으려 한 꽃 근처 벌을 보니까 나는 무서워 집으로 갔어. 벌이 무서웠던 걸까?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괜찮아. 다시 읽어야겠다. 왜 안 그냥 해. 다시 읽어. 나 이것도 넣는다. 사실은 말야 줄 게 있었어. 양지 바른 곳에 피어있는 꽃을 따다 내 영혼이 먹어치운 책 사이에 넣고 비닐질에 압착물에 넣어 만든 꽃갈피. 정말로 말야 주려고 했어. 다만 그 꽃 앞에 서니까 꺾으려 한 꽃 근처 벌을 보니까 나는 무서워 집으로 갔어. 벌이 무서웠던 걸까? 널 위해서라면 벌쯤이야. 사실 비가 오던 며칠 전 지렁인 줄 알고 뛰어넘었던 풀떼를 봤어. 꽃무리였는데 꽃이 없는 참수다는 풀떼만이 쓰러져 있었어. 나는 그게 무서웠어 정말로. 미안. 정말 미안. 사랑해. 오,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안 해볼게. 이건 딱 니만 입고 끝내는 게 맞는 것 같다. 오케이. 이 시도 바로 좀 할게. 이 시도 이제 저는 알고 있었던 시인데 제가 기훈이가 쓴 시 중에 안 좋아하는 시가 없어요 사실. 근데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이 시도 진짜 그런 약간 마음 한켠의 그런 걸 좀 자극하는 연애세포를 자극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시여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입니다. 네, 그렇게 사실 어렵지 않은 시인데 그 마음을 엄청 그 감정과 그런 거를 드라마틱하게 전달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소개해 주시죠. 언제 쓰신 거죠, 이 시는? 이 시는 한 2020년쯤 쓴 시 2020년. 같은데 그때 한창 이제 새벽에 한 10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그러니까 밤에 10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맨날 이제 밤 강산책을 나갈 때였어. 근데 이렇게 걷다 보니까 하트 모양으로 생긴 낙엽이 눈에 띄는 거야. 오, 역시 실화를 바탕으로. 그렇죠. 네. 진짜 네. 그 실물을 본 사람도 있거든. 홍석이 봤을 텐데. 그 코팅되어 있었던 그렇죠. 네. 그 나뭇잎이 진짜 하트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어. 맞아. 너무 아름다워서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죠. 맞아. 그리고 실제로 집에 와서 꽃갈피, 꽃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꽃갈피를 만들기도 했고 네. 누군가에게 주기도 했었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인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러블리한 시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죠? 너무 러블리한 거 그 아닌가요? 그 당시에 썼을 때 쓴 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그게 이제 주머니에 하트 모양의 나뭇잎을 들고 집으로 오면서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거든. 죄책감이요? 죄책감은 난 이 시에서 발견할 수 없었는데. 그 낙엽을 내가 이걸 주워서 갖고 간다는 것 자체에 그 자연에 대한 죄책감,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서 겉으로 보면 1차적인 텍스트로는 되게 러블리한 시이긴 한데 그 본의를 보면은 막상 그렇게 밝은 시만은 아니다. 아무래도 좀 밝은 느낌은 그렇게 없는 것 같긴 해. 근데 네네네 맞아요. 그럼 그때 이 사랑해라는 말을 하는 그 대상이 있었던 상황인가요?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죠. 뭐야? 본인은 모르면 어떡해? 이거를 준 사람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하면서 건네진 않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해는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시 속의 이야기의 상대한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시 속에 보면은 누군가에게 말하고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 시 속의
주인공이 또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이 화자가 직접 개입해서 사랑이라는 말을 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누구한테 말을 못했어. 그래서 편지로 이 못한 말을 하고 싶었는데 뭐 결국은 못한 것 같아 결국. 근데 이거를 제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쓴 시라기보다는 그냥 일종의 소설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소설이 아무리 그 소설가 자신 작가의 분신 같은 느낌이라 하더라도 그 소설가 자체는 아니거든요. 이 실 속에 나오는 주인공 이 사람이 물론 저라는 사람이 투영돼 있긴 하겠지만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특정 대상에게 사랑이라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이 가상의 또 누군가에게 사랑이라는 말을 한 거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누군가를 대상으로 사랑해라는 말을 하면서 이거를 보여주려고 만든 시는 아니다.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이라는 게 상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의 뜻이고. 이것도 그냥 근데 쭉 읽어보시면 그냥 무슨 말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아니요 그래도 내 영혼이 먹어치운 책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우리나라 일단 첫 번째로 우리나라 언어에 특별한 포인트가 몇 개가 있거든. 한글. 이 한국 구어체의 특징 중에 뭐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지식대명사를 먼저 쓰는 거. 야, 너 그거 알아? 그게 뭔데?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지식대명사라는 건 앞에 뭐가 나와야 그게 그것을 뜻하는 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그거 알아? 그거부터 물어보잖아. 그치. 되게 독특한 언어 습관. 그거랑 비슷하게 있는 게 또 밥 먹지 않을래? 막 이런. 않을래라는 단어가 어떻게 승낙을 물어보는 게 되죠. 맞아.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구어체적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말이야 줄 게 있었어라는 부분부터 뭘 줄 건데라고 뭘 줄 건지를 먼저 말을 해야 줄게 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 이건 이제 대단히 구어체적인 시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한 이유는 그건 못 줬다는 거잖아. 사실은 줄 게 있었는데 못 줬다. 그렇게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명을 구구절절 늘어놓는 느낌이긴 한데 이게 말 그대로 이 한국식 구어체를 쓰는 시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말을 했던 거고 오케이. 시라기보다는 한 편의 이야기 아주 작은 초단편 소설 이런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느껴졌어. 진짜로 그런 말을 안 했을 때도 이미 뭔가 그런 형식으로 느껴졌어. 사실은 만약 줄 게 있었어 뭘 줄 건데 그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렇죠. 그게 뭐냐? 그걸 또 바로 설명을 못해. 그거 꽃갈피 이렇게 만들면 말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핑계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창피하고 쑥스럽고 약간 사실은 기도 하고 사실은 아니라 말이 길어지는 양지 바른 곳에 피어있는 꽃을 따다가 여기서 따다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꽃을 줍는 게 아니라 꽃을 따는 겁니다. 꽃을 꺾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꺾는 거죠. 꺾는 거 꺾어서 따는 거. 내 영혼이 먹어치운 책 사이에 넣고 그러니까 이제 책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맞아. 내 육체가 먹어치우는 건 음식이고 내 영혼이 먹어치우는 건 책. 그냥 이것도 말을 길게 하는 거예요. 구구절절. 책 사이에 넣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우표나 코팅지 이런 걸로 꽃갈피를 만드는 거죠. 맞아. 근데 이제 또 말이 길어지는 거지. 이 코팅지라는 거를 비닐질의 압착물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 표현을 굳이 넣은 거는 이 전체적인 시의 모양을 보면은 길이라고 해야 되나? 새 행사의 길이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시 속의 주인공이
되게 하고 싶은 말을 돌려 주저리 말한다는 걸 또 말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맞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코팅지에 넣어 만든 이라고 하면은 또 이게 시가 운율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비닐질의 압착물, 뭐 제가 만든 말이고요. 사전에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뭐 압착물, 비닐질 둘 다. 대충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돼. 꽃갈피. 정말로 말이야. 주려고 했어. 진짜 주려고 했던 거지. 첫 번째랑 첫 염의 첫 번째 두 줄과 마지막 두 줄이 거의 대칭이 돼. 맞아. 뭐 말이야. 사실은 말이야, 정말로 말이야. 줄 게 있어서 주려고 했어. 그냥 과거형이고 이래가지고 그러려고 했는데 다만 그 꽃 앞에 서니까 아까 꽃을 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꺾으려한 꽃 근처 벌을 보니까 나는 무서워 집으로 갔어. 못 땄. 결국 따지를 못했다. 꽃을 내가 당신의 생각을 하면서 꽃을 따려고 손을 넣었는데 벌이 있네? 안 딸래 하고 도망치듯 집으로 왔던 거야.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벌이 무서웠던 걸까? 내가 왜 도망갔지? 내가 왜 때문이었나? 이렇게 다. 그런데 널 위해서라면 벌집이 뭐가 무서웠지? 벌이 아니었던 거군요. 그렇죠. 무서웠던 게. 무서웠던 건 벌이 아니었던 거고. 그래서 조용히 이 주인공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비가 오던 며칠 전 지렁인 줄 알고 뛰어넘었던 풀떼를 봤어. 이거는 이 감각이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거리를 걷는 게 지뢰밭을 걷는 거랑 똑같거든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무슨 벌레 같아서 뛰어넘게 되고 이 풀떼가 지렁이 같아가지고 밟지 않기 위해서 깜짝하고 맞아. 안 밟으려고.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비닐봉지가 막 개로 보이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특히 감각이 제가 예민한 편인데 이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알 텐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던 며칠 전 지렁인 줄 알고 뛰어넘었던 풀떼를 봤어. 꽃물이었는데 같은 꽃이죠. 꽃은 뭐예요? 이 주인공에게 따는 대상이죠. 맞아. 근데 꽃물이었는데 이미 누가 꽃을 다 따버렸었던 거야. 잠수. 꽃이 없이 누가 이미 꽃을 거의 낫으로 베듯이 잠수시키듯이. 맞아. 하고 풀떼만이 이렇게 남아 있었던 광경을 본 거예요. 며칠 전에 이 주인공이.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낙엽을 들고 오면서 느꼈던 죄책감과 그치. 연결이 됩니다. 자연이라는 거에 대한 감수성, 자연에 대한 미안함. 그래서 내가 그게 무서웠던 거야 라고 사실이라는 말을 붙여서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진짜 처음에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벌이 있던 거야. 근데 사실은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벌 때문은 또 아니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잠수당한 걸 보니 도저히. 그렇죠. 자연에 대한 감수성.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을 따고 꺾는 것이 꽃갈피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하냐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북유럽 사람들이 자식을 안 낳는 이유, 출산율이 되게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연에 대한 죄책감이 2위인가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와, 대단한데 그 사람. 유럽 사람들 중에서 특히 북유럽 사는 사람들은 대단.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뉴질랜드 이런 쪽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데 가면 벌레도 되게 많고 동물들도 엄청 크고 유해동물 이런 거 죄정하지도 않고 그런 문화가 있는 게 자연에 대한 감수성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에어컨 틀고 싶으면 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에어컨을 틀면서 양심에 찔려하면서 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저희 나라 약간 인간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사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조금 더
유익하고 활용적인 측면으로 관점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북유럽 사람들은 이제 자연도 생명의 우리의 일종이다. 일부고. 우리랑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자연을 해치는 걸 허가하는 거는 결국 우리를 해치는 걸 허가하는 거랑 똑같다. 그런 느낌으로 그런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그게 이유라는 걸 들었을 때 되게 어처구니가 없어 했는데 살면서 좀 이해가 되긴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아주 짧은 이야기예요. 진짜 짧은 초단편 소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줄 게 있었어라고 말을 왜 하겠어? 못 줬으니까 했지. 그리고 못 줬는데 왜 뒤에 말이 더 길어지겠어? 진짜로 진짜 주고 싶었는데 맞아. 그 마음 약간 뭔가 내가 진짜 주려고 했는데 약간 이런 그러니까 그거를 나의 사랑의 증명으로서 삼고자 했는데 그게 벌 때문에 아니 사실은 그 자연에 대한 감수성 때문에 못 줬어. 거기에 대한 마지막 말이 이겁니다. 미안, 정말이야,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꽃갈피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참작될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을 부디 알아주고 이런 용기 없는 나를 용서해줘라. 와. 이런 의미로 이 시 속의 이야기의 상대 뭐 여주인공일 수도 있고 남주인공일 수도 있고 이게 하는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게 더 편지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할까나? 그리고 용서할 것도 없이 만약에 이거를 시를 보게 된다거나 하면 그 대상자는 오히려 더 진짜 대단하다 약간 그런 마음, 내한테 꽃을 못 준 거에 대한 섭섭함이 아니라 그런 자연에 대한 감수성이 있구나라는 걸 더 알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빠져들 수 있는, 오히려 변명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꽃보다도 더 좋은 효과를 또 낼 수 있는. 그렇죠. 그렇긴 한데 또 이 주인공은 미안해 라는 말을 계속해서 또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구절절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차원을 벗어나가지고 자연에 대한 죄책감 얘기가 좀 중요한데, 그렇죠. 이제 이 시를 텍스트 그대로 이해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했던 낙엽에 대한 죄책감 그 관점에서 보자면은 고백하는 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내가 이번에 맞아. 화자인 내가 직접 등장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제가 그 낙엽을 주워와가지고 꽃갈피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 꽃갈피를 만든 거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거를 해소하고자 쓴 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그러니까 자연적 인간으로서의 나, 꽃갈피를 만드는 인간으로서의 내가 자연적 감수성이 있는 나에게 전하는 말. 나가 나에게 전하는 말. 변명. 와. 내가 자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 낙엽을 주워와서 꽃갈피를 만들었어? 라고 질책하는 자연주의적인 나에게 인간 중심주의적인 내가 아니야, 그거 사실은 이런 그런 거야 하면서 변명하듯이 말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 시는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겠죠.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고백, 그리고 변명,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주의적인 어떤 공감, 자연주의적 공감에 대한 자기 변명.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시. 역시 근데 보는 사람에 따라 그 정도가 다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사랑에 대한 비중이 한 7대 3이라고 해야 되나? 더 높았던 게, 저는 맨 처음에 이 시를 딱 봤을 때 뭐가 딱 떠올랐냐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엄청 착한 시골 청년? 시골 청년이 있어. 시골 청년이 있는데 이렇게 쉽게 말해서 자기와 반대의 성향을 가진 도시 청년이 꽃을 자기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이렇게 주는 걸 본 거라. 근데 그 꽃은 엄청나게
이제 돈으로 주고 샀고 엄청나게 풍성하고 따바로 돼 있고 포장도 엄청 예쁘게 돼 있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겉보기에는 진짜 너무 예쁜 그런 꽃을 주는 걸 봤어. 그래서 아 나도 뭔가 자기가 주고 싶은 대상한테 꽃을 주고 싶은데 자기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결국 자연에서 꽃을 따서 주는 걸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꺾어서 나도 주고 싶다. 그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결국 더 미안해지게 된 거예요. 아 나도 저 도시 사람처럼 이 꽃을 풍성하고 더 예쁘게 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어. 그런데 자기의 그런 좀 자연 감수성 그런 걸로 인해서 결국 그 꽃을 따지 못했고 그래서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인데 그거를 타인은 해줬는데 나는 못 해줬다.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네, 그런 그림 바로 나는 그런 시나리오가 바로 그냥 떠올랐어. 그래서 나는 이 사랑이 더 많이 떠올랐고 저도 좀 뭔가 해주고 싶고 그런 기질이 좀 있거든요. 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그 시골 청년이 오히려 뭐 약간 장호석이 이렇게 나온 거죠. 제가 나온 거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 그런 시나리오가 저는 바로 그려져서 아 그래서 정말 해주고 싶은데 나도 해주고 싶은데 그냥 못 해줬어. 그러니까 요거를 네, 그런 느낌. 시는 보통 이제 서사라는 게 잘 필수 요소는 아니거든요. 근데 요 시는 이제 말 그대로 짧은 이야기 같은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아주 짧은 단편 소설로 본다면은 요런 해석도 이제 충분히 공감이 가고 왜 연애 세포를 자극한다고 처음에 말했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듣는 해석이거든요. 제가 이 두 가지 이유로 시를 썼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일방통행이라 했잖아요. 편도행 열차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해석도 맞는 거죠. 저의 해석도 맞고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각자 이야기에 맞춰서 해석하는 건데 저는 이런 해석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해석을 듣고 이걸 보니까 아 뭔가 간질간질한 연애세포를 자극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든다? 그렇기도 하네요. 오히려 이건 제가 새롭게 느꼈어요. 근데 뭔가 너무 좀 요즘 사람 같다 해야 되나? 내 해석이 그러니까 워낙 막 외모지상주의고 물질주의고 하는 그런 영향이 또 있는 해석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바로 이 시에는 없는 아예 새로운 대상을 내가 만들어 버렸잖아. 그리고 그 대상을 통해서 이 내가 생각한 그 시나리오에 있는 나라는 사람이 아 나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나도 해줘야지 다짐하게 되고 근데 약간 능력과 환경의 차이로 방법이 바뀌었는데 결국 나는 그런 자연 감수성 뭐 양심이면 양심이고 그런 성향 때문에 결국 그 꽃을 꺾지는 못했고 그래서 아 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못해줬다 미안하다. 이게 시골 청년이라고 보면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가 이건 방금 제가 생각한 건데 벌이 무서웠던 걸까? 널 위해서라면 벌찜이야. 이 부분이 되게 매끄럽게 해석이 되긴 하네. 시골 청년이 벌을 무서워할 리는 없잖아. 그냥 뭐 다져들지. 그 꿀통 그 바로 따버리지. 벌집 바로 따버리지. 시골 청년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우리의 편견일 수도 있어요. 물론 시골에 사는 사람이 벌레를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할 수도 있어. 그렇지. 근데 이제 그냥 편견, 일반적인 이미지로 상상해 봤을 때 시골 청년이 벌을 그렇게 무서워할 리는 없으니까. 이 부분이 되게 매끄럽게 해서 지렁이도 비만 오면 지렁이 맨날 보게 될 거고 시골 청년은 그리고 꽃무리를 누가 낫으로 벤 거 같이 참수시켰다는 내용도 시골에 좀 더 어울리고 이거는 그 꽃들에 대한 죄책감을 훨씬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대상이 되겠죠. 이건 제가 좀 새로운 해석을 많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그래 또 내가 생각해봤는데 너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다 그냥 이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보다는 요시는 되게 진부한 시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 자유주의적 감수성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옛날 시인들 보면은 이 서정주의, 자연주의적 시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안모 시인이 있는데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시골집에 여름에 방충망만 닫아놓은 채로 여기 있는데 안도현 시인이었나? 이 바깥에 벌레들이 따닥따닥 그 불빛을 보고 붙어 있는데 자기 자신을
거기에 갇힌 감옥이라고 표현을 하는 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방충망을 쳐놓은 게 아니라 내가 이 불빛과 이 벌레들에게 갇혀있다, 이 방에. 뭐 그런 자연주의적 시가 예전에 되게 많았거든요. 80년대, 90년대 이쯤에. 근데 이제 그 시가 시대적 흐름을 따라서 좀 미니멀리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문학에서는 완전히 이제 시라는 거, 소설의 영역이 개인주의적 영역으로 가면서 그런 자연주의적 감수성을 담은 시가 좀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그런데 요 시는 이제 한 90년대, 80년대라고 쳤으면 되게 흔한 시였을 텐데, 요즘 이런 시가 안 나오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를 또 좋아하기도 하는 것 같고, 자연주의적 입장에서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친구의 해석처럼 전혀 다른 드라마의 내용처럼 해석해서 좋아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좀 많이 알아가네요. 미안, 정말이야, 사랑해. 대사 아닙니까, 대사? 진짜? 대사로 써도 돼요. 나 너무 가슴 아프다고 해야 되나? 나 왜 이렇게 뭔가 이입이 너무 많이 되지? 난 이 사람이 너무 이입이 너무 잘 돼. 아, 정말 사랑하는 마음도 너무 잘 보이고. 사실은 말해줄 게 있었어. 약간 아름답습니다. 제일 한 단어 표현은 그냥 아름다운 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홍소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름다운 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자연주의적 감수성에 기반한 죄책감으로 쓰는 시.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겠죠. 이 그렇죠.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은.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의미,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감성으로 와닿을 수 있는데, 그게 모든 게 다 틀리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다를 뿐이고, 그래서 그게 저는 시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라는 게 여백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 아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하지 않는다. 할 말 하한. 그게 시의 본질 같은 거거든요. 할 말 하한. 가끔씩 침묵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상당히 진짜 피곤하고. 시는 약간 그런 문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말을 하는 게 시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신 분이라면 이제 정신이 나가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 시가 약간 그런 문학이고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해석의 여지도 넓은 것 같고, 그게 또 시를 읽고 듣는 매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시도 제목은? 네, 제목을 제가 잘 안 짓거든요, 시에. 근데 그게 왜냐면은 제목은 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한 10편 중에 한 2편꼴로 제목이 지어지거든요. 그것들은 제목 또한 그 시의 일부? 구성의 일부, 시 구성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 쓸데없는 얘기를 은유로만 해놓고 사실은 이게 이걸 말하는 거야 라면서 제목을 명확한 어떤 단어를 집어 넣어가지고 짓는다든가, 아니면은 제목조차 하나의 운율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로, 이런 장치로서 제목을 활용하긴 하는데, 저는 제목은 지으려면 아무 때나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요시도 아니 그냥 보시는 여러분들도 요시의 제목이 뭐가 어울리는 게 있을까, 만약에 보신다면 남겨주셔도 되고, 댓글로 맞아. 이 시의 제목은 뭐가 좋겠어요? 라고 남겨주셔도 되고, 이 제목은 이제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목을 굳이 안 지어요. 만약에 근데 공모전에 나가든가 누구한테 막 뽐내야 된다든가 낭송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제목을 억지로 짓겠죠. 시골 청년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 해석은 한국의 시골 청년이고, 이제 작가님 해석으로는 북유럽의 시골 청년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이쯤 할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 요 시는 이쯤. 네, 이 시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